그러면 ERP 인사 1급 2019년 2회 기출문제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보기의 내용은 ERP 구축 절차 중에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되게 많이 나오죠. 자, to-be 프로세스, 패키지, 그 다음에 추가 개발, 이런 것들 어디서 나오는 단계냐면은 설계 단계에서 나오는 단계죠. 패키지 설치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투명 경영, 고객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3번, 4번으로 이제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사이클이 확립이 돼가지고 사이클 타임이 감소하니까 재고 물류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요게 맞는데 결산 작업이 증가하지 않아요. 앞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니까 ERP 도입 시 결산 작업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돼요.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ERP의 성공적인 구축 지침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현재 업무 방식을 고수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했고요. 그 다음에 IT 중심으로만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기업 업무 프로세스별로 추진하면 안 된다. 요거 때문에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우리 회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인사에 맞는 프로세스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막 인사팀인데 갑자기 막 생산 프로세스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3번 문제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프로세스를 쓰고 있냐면 회계 프로세스를 쓰고 있는데 회계 프로세스에 맞는 ERP를 도입을 해야 되는가? 를 물어보는 건데 회계부서면 당연히 회계 ERP를 갖고 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기업 업무 프로세스별로 추진을 해야 돼요. 요거 지금 말장난이니까 요거 되게 잘 생각해가지고 문제 푸셔야 돼요. 현재 업무 방식인지 기업 업무 프로세스인지.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ERP의 기능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기능적 특징보다 기술적 특징을 더 먼저 외우라고 했죠. 자, 기술적 특징은 4세대 언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채택, 그 다음에 객체 지향 기술, 그 다음에 멀티 환경 구성 이런 것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기술적 특징이 하나 보이죠? 그렇죠? 객체 지향 기술은 기능적 특징이 아니고 기술적 특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클라우드 ERP의 특징 또는 효과에 대해서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보이는 게 하나 있네요. 그렇죠? 클라우드 ERP는 개방적인 정보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폐쇄적인 정보 접근성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의 획득, 개발, 보상, 유지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관리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지만 딱 하나만 나와요. 1번에 대한 문제예요. HRM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냥 HRM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잘 나오는 타입이 아니라서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분석의 본 목적. 우리 그 순서 외운 거 하나 있었죠. 가장 먼저 직무 분석, 그리고 직무 기술, 직무 명세, 그 다음에 직무 평가. 요 순으로 간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직무 분석이라는 건 어떤 일을 하는 거,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목적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직무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어차피 모든 사람이 그냥 계속 앉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뭐 오래 일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오래 앉아 있어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즉 연공급에서는 직무 분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이라는 거는 일의 난이도를 정한 다음에 어려운 일 하는 사람한테 돈을 더 주고 쉬운 일 하는 사람한테 돈 적게 주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맞지 않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공서열에 맞는 과업부여 요거는 직무 분석과 연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직무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표지, 직무요건, 직무개요 뭐 이런 거 뭐 다 있는데 직무명세서라는 거는 이제 인적 특성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작성을 하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죠? 일에 대해서 중점한 거 직무기술, 인적 요건에 비중을 두고 작성하는 거 직무명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직무평가 이후의 직무 가치에 따라서 임금 책정이 가능한 임금체계 요런 거 뭐라 그랬어요? 직무급이라 그랬죠. 연공급은 그냥 학력, 능력, 연령 같은 거를 감안해서 임금을 정하는 거. 직무급은 직무의 중요성, 곤란도에 따라서 이제 직무의 양과 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직능급은 직무급과 연공급의 절충된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중첩적으로 본다고 했고, 성과급은 작업 양에 따라서 지급하는 임금 제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직무평가 방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했죠. 지금 평가 요소별로 구분해서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결정한 다음에 평가 요소별로 합산해서 각 직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죠. 요거를 이제 이거 요거 때문에 지금 요소 비교법으로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성에 따라서 가중치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한다. 요거 저번에 제가 두 개 비교를 조금 해드렸을 거예요. 요소 비교법이랑 점수법 요거 두 개 구분하는 방법 해가지고 중요성 요런 말이 나오면은 점수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요소 비교법 쓰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이렇게 했죠. 인적 자원의 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변수 하나를 선정해서 그 변수와 인적 자원 수요 간의 관계가 어떤 흐름인지 분석하는 미래 수요 예측 방법.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추세 분석법이라고 해요. 프린트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할 건데, 그렇게 제가 좀 중요하게 표시를 안 해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수요 결정에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계산하는 미래 수요 예측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회귀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프린트에 나와 있긴 있어요. 나와 있긴 있는데 주로 키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아마 델파이 기법이 될 거예요. 시험 문제 델파이 기법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역으로 공격해가지고 잘 안 나온 거를 좀 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번 외부 모집의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뭐 내부 모집이 이제 뭐 사내 공개 모집, 뭐 사내 게시판이나 뭐 홍보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는 이제 관리자 및 기능 목록 작성, 요것도 이제 내부 모집의 방법입니다. 외부 모집은 이제 광고, 인터넷 모집, 인턴십, 뭐 채용 박람회, 헤드헌터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12번의 답은 1번입니다. 1번만 내부 모집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통 능력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할 수 있는 직무 수행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 인성검사랑 적성검사 이런 거는 아니겠죠. 이거는 실무 능력 검사라고 합니다. 성취도 검사는 끝난 다음에 검사하는 거고요. 적성검사는 여기 일에 맞는가, 요거 이제 4번 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요거는 진짜 공통 능력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 요거하고 필요한 역량 둘 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실무 능력 검사가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적성 검사 하신 분들 조금 있을 것 같네. 그 다음에 14번 저번에 간단하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냥 중요하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근데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발 오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종 오류하고 제2종 오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종 오류는 선발했어야 하는 인원을 놓치게 됐을 때 하는 오류고요. 제2종 오류는 선발하지 말았어야 하는 인원을 뽑는 오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5번 인사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평가 방법으로서 자신과 직속 상사, 부하, 그리고 동료, 고객, 그리고 외부인까지 여러 면에서 평가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단 면접법이랑 목표관리법은 아니죠. 저희가 이 둘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를 하는 방법, 다면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조직 구성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동료와 촉진자들의 도움을 받아 실제 업무의 문제 해결을 함으로써 학습을 하는 훈련 방법이다. 4명에서 6명을 한 팀으로 구성해서 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팀 학습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을 강조하는 전략의 교육훈련 실시 기법을 말한다 라고 했죠. 요런 거 뭐라고 하냐면은 액션 러닝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액션 러닝. 되게 많이 나왔죠. 액션 러닝. 그쵸?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기에서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적당한 것은 기역, 경제적 불황이나 인력 과잉, 인력 감축의 일환으로 찾아온 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그냥 해고입니다. 해고예요. 그 다음에 회사에 불만이 있거나 보다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 요거 여러분들 이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전직이라고 한다고 했죠. 스스로 다른 데로 옮기는 거 전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17번의 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에서 만족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프린트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허츠버그는 이제 동기의 양면성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만족과 불만족 이거를 이제 어떤 한 개념의 양쪽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만족한 게 없어지면 불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이 0인 상태, 만족이 제로인 상태고 불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제로인 상태라고 해가지고 둘을 독립된 개념으로 보는 거. 이게 이제 허츠버그의 동기의 양면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츠버그의 동기의 양면성이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누면은 위생 요인 그리고 동기 요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위생 요인은 외적인 거, 즉 돈 같은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기 요인은 내면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위생 요인은 이제 직무 외적인 요인들로서 이제 돈, 급여나 감시, 감독, 그리고 동료, 상급자랑 하급자 다 포함해요. 이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이제 위생 요인, 외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기 요인, 요게 좀 더 중요하거든요. 내적 요인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에 관련되는 요인을 말하고요. 성취감, 책임감, 그리고 직무 자체가 주는 흥미, 그리고 인정받을 기회 이런 것들을 이제 내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기 요인은 이제 내적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틀린 거는 이제 4번이 되겠네요. 4번 상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이제 위생 요인, 외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18번의 답 4번이 됩니다. 조직개발 기법인 그리드 훈련은 생산 중심과 모모 중심의 복수 연장선 개념하에 여러가지 리더의 행동을 정립하고 이상적인 리더는 생산과 모에 대한 관심을 모두 국대화할 수 있는 구구형 인간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잘 안 나오는 문제죠. 그리드 훈련. 우리가 이제 주관식 문제로, 객관식 문제로 몇 번 이렇게 가끔 보긴 했어도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는 그런 건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인간에 대한 거를 이제 9단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업무와 인간에 대해서 9단계로 구분을 한 다음에 인간과 업무를 이제 1, 1, 9, 9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인간을 앞쪽, 그리고 업무를 뒤쪽 이렇게. 그래서 앞쪽이 인간, 여기 앞에 9가 인간, 그리고 뒤가 과업,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업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낮은 사람을 1.1형이라고 해요. 1.1형.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업적에 대한 관심이 낮은 사람을 1.9형이라고 그러고요. 업적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인간에 대한 관심이 낮은 사람을 9.1형. 그리고 인간도 높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것도 높은 사람, 이런 거를 9.9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9.9형 인간이 되도록 훈련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드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필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조직 개발은 구성원이 주도하고 참여하고 자신들이 직접 변화하는 참여적 조직 변화이므로 변화 관리자나 변화 주도자의 도움과 모모의 이론과 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요거는 진짜 안 나오는 문제고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답은 행동과학이라고 합니다. 행동과학. 행동과학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번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 판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월급으로 쳐야 되나 급여로 쳐야 되나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4번이 되겠네요. 임금 판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거, 요건 그냥 4번입니다. 보안장비 구입비, 요거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금 체계 중에서 기준 외 임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기준의 임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있죠? 일단 직책수당, 그 다음에 특수작업수당, 특수근무수당, 그리고 기능수당,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요렇게가 기준 외 임금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장려수당은 기준의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2번의 답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 외 복리후생 제도의 유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정 복리후생, 일단 4대 보험 있고요. 퇴직금 있고 유급휴가제도 있죠. 유급휴식제도. 그렇죠? 얘가 법정 복리후생이죠. 법정 외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23번의 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고용보험 사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2번입니다. 직업병 지원 사업, 요거는 고용보험 사업이 아니에요. 요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5번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에 추가공제가 아닌 것은, 추가공제는 일단 4가지가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그리고 한부모공제 이렇게 있죠. 근데 금액이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경로우대공제는 100만원, 장애인 200, 부녀자 50, 한부모 1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5번의 답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요거는 제가 이제 프린트에 간단하게 써놨는데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일용직 사원의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 징수해야 할 소득세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된 이유가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변경됐다라고 말씀이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공식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요거 공식 계산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공식은 이렇습니다. 1급여에다가 6%를 한 다음에 전체 근로소득 공제 55%를 빼면 됩니다. 여기 나온 요 금액의 55%를 제해 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다가 45%를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 근로인수를 곱해주면 돼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1급여액이 지금 19만원으로 돼 있죠. 그렇죠? 19만원. 자, 여기다 놓고 해볼게요. 19만원
여기서 15만 원을 빼주고 여기다 곱하기 0.06을 해주면 2,400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얼마를 빼주라고 하면은 55%를 차감을 하래요. 여기 2,400원에서 55%만큼 공제를 해주겠대. 그러니까 55%만큼 빼야 돼. 즉 2,400 곱하기 0.55를 빼주겠답니다. 2,400원에서. 그럼 얼마가 돼요? 1,080원이 되죠.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 55%를 뺐으니까 남은 건 4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400 곱하기 0.45 이렇게 해도 정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1,080원이 이제 하루의 근로소득세인데 지금 문제 보니까 하루만 일한 것 같아요. 일용직 하루만 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080원이 되겠습니다. 1,080원. 27번 문제 볼게요. 무엇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한 소득세를 모아서 국가에 납부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식이래요. 그래서 원천징수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달까지 제출하는 이러한 서류 우리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합니다. 되게 많이 봤죠? 그렇죠? 27번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 아까도 나왔던 것 같아요. 28번 근데 요번엔 맞는 걸로 찾으래요.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해서 산업 내 모든 노동자들로 구성되는 형태의 노동조합.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섭 되게 많이 나오죠. 요거 교섭은 무조건 외워야 되실 것 같아요. 산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서 행해지는 교섭은 무엇인가? 29번 요런 것들 산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 요런 거 통일교섭이라고 한다 그랬죠. 통일교섭. 29번의 답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쟁의 행위와 관계가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쟁의 행위는 일단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파업, 태업, 보이콧, 뭐 피켓팅, 그리고 뭐 불매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사용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직장 폐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체 고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시 해고는 노동쟁의 행위에는 이제 관련이 없죠. 그렇죠? 3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부당 노동 행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종업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업 계속이 다른 말로 이제 대체 고용입니다. 일을 계속해서 하는데 다른 사람을 써가지고 한다. 요거는 이제 정당한 노동쟁의 행위라 그랬죠. 사용자 측의 노동쟁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1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체 교섭 거부랑 뭐 가입을 이유로 해고한다. 뭐 이런 것들 부당 노동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2번 근로기준법의 노사 합의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요거를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긴대요. 자, 요게 키포인트죠. 시작과 종료를 근로자의 자유에 맡긴다. 요런 걸 뭐라 그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했습니다. 시작과 끝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거. 그 다음에 33번 정보, 시간,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사무실, 재택근무제 등을 활용해서 개인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형태. 요거는 이제 원격 근무제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원격 근무제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나 팩스 같은 거를 사용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무실과 떨어진 곳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거. 요런 거를 원격 근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33번의 답은 원격 근무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2019년 2회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